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3살이죠.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저에게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그동안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지난주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인 서울 메디컬 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병원에 갔어요. 새로 지어진 병원 건물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햇살이 반짝이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죠. 이런 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으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내과 진료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도연이라는 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친절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했어요. 어르신 오늘 기본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죠? 평소에 불편한 증상은 없으셨나요? 한도연 선생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약간 차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진과 청진기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심전도 검사를 하더니 한도연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심장병 얘기가 나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심장병 환자는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심전도에서 약간 이상한 파형이 보이네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며칠간 입원하면서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입원이라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입원을 해야 한다니요. 꼭 입원을 해야 하나요? 집에서 약만 먹으면 안 될까요? 어르신 심장 문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한도연 선생님이 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로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안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큰일 납니다.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원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오늘 당장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짐을 챙겨오시고 오후에 바로 입원하시죠. 입원 절차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둘게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단순한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몇 시간 만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집에 와서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오늘 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네.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 너머로 지훈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일단 입원하시는 게 맞죠. 저도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 시간 내서 병원에 갈게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무슨 일까지 빼먹고 와. 나 혼자서도 충분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은 계속 드릴게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훈이와 통화를 마치고 입원 준비를 했어요.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평소에 읽던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받는 동안에도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고 서명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서류들을 대충 흘러보니 대부분 치료 동의서와 입원비 관련 내용이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주는 서류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 하고 서명했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조용히 누워있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창가 쪽이어서 햇볕이 잘 들어와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가 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영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친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저는 이번에 담당하게 된 이영미 간호사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저녁 식사는 6시에 나갑니다. 영미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는 동안에도 계속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고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 침대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벌써 일주일째 있는데 아직도 검사만 하고 있어요. 아, 네. 오늘 입원했어요. 심장 때문에요.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세요? 저도 심장이요. 그런데 이상해요. 집에서는 멀쩡했는데 여기 와서는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 검사비도 벌써 얼마나 나왔는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뭔가 찜찜했어요. 저도 집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의학은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 불이 꺼지고 나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검사를 받게 될지도 걱정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는데 한도연 선생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네, 이번 환자도 곧 정리될 겁니다. 서류 작업은 이미 시작했고요.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치료가 끝난다는 뜻인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제가 듣기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검사들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약을 나눠주고 있었죠. 박순자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됩니다. 영미 간호사가 제 침대로 왔어요. 그런데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대로 잤어요. 오늘은 어떤 검사를 받나요? 심초음파 검사와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혈액 검사도 추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이름들을 들으니 더욱 긴장됐어요. 그런데 영미 간호사가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아침 식사 후 첫 번째 검사실로 갔어요. 심초음파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슴에 젤리 같은 것을 바르고 기계로 촬영하는 거였어요. 검사하는 동안 모니터에 제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에게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한도연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검사 담당 직원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모호했어요. 그냥 정상이다, 이상하다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애매하게 답할까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를 달았어요. 작은 기계를 가슴에 붙이고 하루 종일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또 다른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검사 동의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 하는 서류예요? 혹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거예요. 일종의 사전 동의서죠.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없다며 재촉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명하면서 문득 이상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후견인 지정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후견인 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아, 그건 만약에 환자분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가족이 없을 때 의료진이 대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왜 병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질문을 더하기 전에 간호사가 다른 업무가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 지훈이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응, 별로 아픈 건 없었어. 그런데 지훈아,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서류에 계속 서명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후견인 지정이라는 것도 있던데. 지훈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후견인 지정이요? 그게 뭔데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간호사 말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라고 하는데. 엄마, 그런 중요한 서류는 저한테 먼저 상의하시고 서명하세요. 혼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서명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그런데 지훈아, 엄마가 정말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일단은 검사를 다 받아보시고 결과를 봐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저녁 식사를 했어요. 병원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입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서 집중이 안 됐어요. 밤 9시쯤 되어서 영미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어요.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 침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박순자님, 몸에 이상한 건 없으시죠? 네, 별로 아픈 곳은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님,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영미 간호사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푹 쉬세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또다시 복도에서 수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환자는 재산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한 채 정도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절차대로 진행하면 돼. 가족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대화 내용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재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세면을 하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하룻밤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침 식사 후 한도연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어르신,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건가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오래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비가 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얘기가 나오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제 적은 연금으로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한도연 선생님이 뭔가 서류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산을 담보로 치료비를 선지급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치료비를 먼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가 끝나면 정산하면 되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까 나쁜 뜻은 아니겠죠.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한도연 선생님이 가고 나서 혼자 있으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점심 먹고 나서 영미 간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들이 없는 복도 끝에서였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정말 심각한 건가요? 영미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순자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건강하신데 병원에서 환자를 골라내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던 건가요? 영미 간호사의 눈빛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비슷한 환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퇴원하거나, 아니면, 영미 간호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도연 선생님이었어요. 영미 간호사가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아무튼 푹 쉬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미 간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원무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재상관리인 지정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이름 옆에는 재상관리인 서울메디컬센터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언제 이런 서류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원무과 직원이었어요. 아, 그냥 길을 잃어서요. 병실은 저쪽이에요.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영미 간호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날이 되자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약봉지였는데 안에 들어있던 약을 보니 심장약이 아니라 진정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약 이름을 자세히 보니 할로페리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신과에서 쓰는 약 아닌가요? 더욱 의심스러워진 저는 아침 식사 때 몰래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어떤 기분인지 관찰해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영미 간호사가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제가 먹는 약이 정확히 뭔가요? 심장약이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약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영미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자님,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또다시 한도연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영미 간호사는 재빨리 자리를 떴고 한도연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선생님, 제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잡한 의학 용어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완치는 가능한가요? 한도연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제가 갑자기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면회 시간에 아들 지훈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이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실제로는 건강한데 병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재산 때문이야. 재산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관리인을 병원 재단으로 지정하는 서류가 만들어졌더라고. 그리고 내가 먹는 약도 심장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인 것 같고. 지훈이가 진지하게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혹시 그 서류 어디서 보셨어요? 원무과에서 우연히 봤어. 알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엄마,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닐 거야.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약은 계속 먹는 척하고 버렸고 평소보다 더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한도연 선생님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목표는 몇 명이죠? 최소 5명은 처리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박순자는 언제쯤 마무리할 예정인가요? 다음 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좀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대기 중이거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영미 간호사가 왔을 때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님, 정말 도와주세요. 영미 간호사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위험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병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조용해졌을 때 영미 간호사가 살그머니 제 침대로 왔어요. 박순자님, 일어나세요. 조용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영미 간호사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비상구 근처의 어두운 곳이었어요. 간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미 간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박순자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도연 과장과 병원 재단이 짜고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미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이 있는 노인 환자들을 골라서 가짜 진단을 내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투여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든 다음 재산을 병원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영미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님은 왜 이런 일에 관여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죠. 환자들이 계속 사라지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그럼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하면 저부터 위험해지거든요. 한도연 과장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하지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요? 네. 한도연 과장의 사무실에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박순자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실 거예요. 영미 간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저만 안전하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일 오후에 한도연 과장이 회의로 자리를 비울 예정이에요. 그때 제가 사무실 열쇠를 구해올 테니까 박순자님은 망을 봐주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죠? 그땐 각자 도생이에요. 미안해요. 영미 간호사의 표정이 정말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녀도 이런 상황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어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는 조용히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한도연 선생님이 일찍 회진을 왔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네, 그저 그래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검사가 하나 더 있을 예정입니다. 심장 수술 전 마지막 확인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 수술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예요. 내일 수술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한도연 선생님이 가고 나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수술이라니요? 혹시 그것도 가짜는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영미 간호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박순자님, 큰일이에요. 한도연 과장이 박순자님 수술을 내일로 앞당기려고 해요. 수술이요? 그게 진짜 수술인가요? 아니요.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해져요. 오늘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언제 하죠? 오후 3시에 한도연 과장이 재단회의로 자리를 비워요.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성공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영미 간호사가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한도연 선생님의 사무실은 5층에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영미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고 저는 복도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면 들킬 수 있어요. 영미 간호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까지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누군가 와요. 제가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도연 선생님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한도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실에서 영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한도연 선생님이 영미 간호사에게 다가섰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영미 간호사가 말을 더듬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다는 거죠? 제 치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한테 설명해 주려고요. 한도연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환자가 함부로 의료진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실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제가 정말 아픈 건 맞나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던지자 한도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먹는 약이 심장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 아닌가요? 그리고 재산관리인을 왜 병원 재단으로 바꿔놨어요? 한도연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들켰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착각하고 계세요. 병실로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복도 양쪽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병원 경비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환자들이 놀랄 수 있어요. 한도연 선생님이 경비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미 씨, 서류 주세요. 안 돼요. 영미 간호사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 서류에는 다른 환자들 정보도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신고할 거예요. 그때 경비 한 명이 영미 간호사에게 달려들었어요.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 거였죠.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도 경비에게 달려들어 영미 간호사를 도왔어요. 복도에서 한바탕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미 간호사가 제게 서류 몇 장을 던져줬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저는 재빨리 서류를 받아서 가슴에 숨겼어요. 그런데 그때 한도연 선생님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5층으로 와. 문제가 생겼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병원 재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들켰어.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어. 서류는 회수했어? 일부는. 하지만 환자가 몇 장 가져간 것 같아. 그들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서류만 있으면 다 끝장이야. 어떻게든 회수해야 해.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엄마. 아들 지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아,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훈이가 제 말을 믿고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한도연 선생님과 재단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여기에? 엄마 말씀을 듣고 이상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한도연 선생님과 재단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영미 간호사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요. 박순자님, 이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제가 숨겨둔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에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다 들어있네요.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류를 보니 저 말고도 10여 명의 노인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 같았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영미 간호사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간호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처음엔 의심스럽기만 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더라. 그런데 지훈이는 언제부터 의심했어? 엄마가 후견인 지정 서류 얘기를 하셨을 때부터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비슷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한 거구나. 네. 다행히 엄마를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어요. 대형 병원 노인 재산 편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의심을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한도연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고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병원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의 질문에 저는 차근차근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했어요. 처음 입원하게 된 경위부터 영미 간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먹는 약도 이상하고 모르는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한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병원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영미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아닙니다. 저는 병원 직원으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도연 과장과 재단이 계획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했어요. 영미 간호사의 증언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환자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았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간호사로서 왜 더 일찍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었고요. 하지만 박순자님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한도연에게는 징역 10년을, 재단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순자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억울함을 푸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다행히 일찍 알아차렸지만
어떤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됐고 병원 시스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병원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시다니. 지훈이가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영미 간호사도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끔 저희 모임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때의 용기가 정말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만약 영미 간호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지훈이가 제 말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무서운 경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만 조용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노인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기도 해요.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한 서류에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환자도 권리가 있고 의심할 권리도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지훈이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동안은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았어.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지. 영미 간호사와도 좋은 친구가 됐어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그때 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해요. 박순자님 그때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망설였는데 간호사님도 충분히 용감했어요. 간호사님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도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요. 의사 선생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치료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선생님, 이 약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치료비는 대략 얼마나 들 예정인가요? 처음에는 까다로운 환자로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오히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치료에 더 협조적이 되거든요. 가끔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조언을 해드려요. 어르신 혹시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가족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환자한테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작은 조언들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피해자 가족 모임 활동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피해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노인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박순자님, 이번에 병원 감시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말이에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의 무서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여전히 긴장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지훈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고 계시니까. 지훈이도 고마워. 엄마 말을 믿고 도와줘서.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엄마를 도울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결국 가족이었거든요. 이제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 할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용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 것, 가족의 소중함,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의 중요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이상한 제안을 할 때 의심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나중에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꺼이 나서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강연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의심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박순자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서네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어제는 영미 간호사와 함께 그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다른 의료진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순자님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정말 아찔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냈잖아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때를 회상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 세대는 참 대단하세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죠. 정말 그래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무서운 순간들이 있어요.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최근에 받은 편지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것이 있었어요. 박순자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말이에요. 박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순자님이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개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를 위한 용기였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의 말을 믿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미 간호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가족의 사랑과 양심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나신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처럼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님에게는 그 끔찍한 경험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는 계기가 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가 박순자님처럼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분명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